1억 예금이요? 예금이 아니고 대출이 필요하신 거겠죠? 딱 봐도 돈도 없어 보이는데. 은행 말고 구청 복지과로 가보세요. 은행 직원의 비웃음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진 코트를 입은 69살의 저는 그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곧 이 은행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설거지, 산책할 때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이 막 시작된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해진 코트에 깃을 세워 올리며 시민은행 본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훈훈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났고 발밑의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입구 쪽 안내 데스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낡은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제 차림새는 주변 사람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해가 발에 색이 죽은 코트, 밑창이 달아 한쪽이 평평해진 운동화, 그리고 몇 년째 들고 다니는 헝겊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대기 의자 쪽으로 가는데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슬쩍 가방을 당겨 자리를 비켰습니다.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제게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번호표 발권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눌러 번호표를 뽑아드는데 뒤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은행을 왜 오시나? 복지 상담인가 봐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손에 꼭 쥐고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으니 맞은편 벽에 커다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민은행은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모십니다. 또렷한 서체로 적힌 문구였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공평하게. 참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제게 비켜선 사람의 표정과 뒤에서 들린 속삭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차림을 힐끗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거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복지 상담 때문에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복지 상담은 구청이 훨씬 빨라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그분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설명하기엔 긴 이야기였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번호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고 모서리는 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창구로 향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짧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금 1억 상품에 가입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림새 때문에, 제 나이 때문에, 제 손에 든 낡은 통장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그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작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벽의 포스터는 여전히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용히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번호표를 내려다보는데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고 신던 운동화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보느라 수고했소. 그런데 당신 아까 산 구두는 안 신었소? 며칠 전 남편이 사준 구두가 생각났습니다. 예쁘긴 했지만 굽이 높아서 불편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게 편해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꼭 큰 실수를 하게 돼.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는 거니까.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평소 하던 말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69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삽니다. 옷은 오래 입고 신발은 밑창이 닳을 때까지 신습니다. 새 것을 사는 것보다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평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차려입을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자리를 피하는 사람, 속삭이는 사람, 선의로 다른 곳을 안내하는 사람, 모두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먼저 상대를 가늠하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꼭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저는 오늘 예금 1억 상품에 가입하러 왔습니다. 그게 제가 이곳에 온 이유의 전부입니다. 특별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습니다. 제 차림새를 보고, 제 나이를 보고, 제 손에 든 낡은 통장을 보고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저는 그저 한 사람의 고객으로 정중하게 대접받고 싶을 뿐입니다.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제 차례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낡은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이 통장도 엄연한 제 것입니다.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제 주변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벽의 포스터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민은행은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모십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공평하게. 참 좋은 말입니다. 과연 오늘 저도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번호표를 꼭 쥐고 조용히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번호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은행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은 높고 벽은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로비 안쪽에는 커다란 화분과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사람들의 차림새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명품 가방을 든 여성, 깔끔한 코트를 입은 젊은 직장인들, 모두 단정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사뭇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해진 코트, 낡은 운동화, 손에 든 비닐봉지.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옷차림은 제가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제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다시 한번 말을 거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복지 상담 아니세요? 그분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금 상담하러 왔어요. 예금요?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잠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오늘 적금 만기돼서 왔어요. 이름이 배복래예요. 저는 윤경심이라고 합니다.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복래 씨는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요즘 은행 직원들 참 바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한참 기다렸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친절하긴 해요. 말도 잘 통하고. 복래 씨의 말에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창구마다 사람들이 앉아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을 듣고 어떤 이는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오래돼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쓰던 통장이라 은행 로고도 옛날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상담하려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예금 1억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이 괜찮으면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VIP 전용 상담실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책상과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장 입은 직원이 고객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대기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은행도 사업을 하는 곳이니 큰 거래를 하는 고객을 우대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복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경심 씨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시구나. 저는 집 근처라서 가끔 와요. 직원들이 대체로 친절해요. 다행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래 씨의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로비에 앉아 있어도 누구는 저를 피하고 누구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가늠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벽에 포스터가 또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민은행은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모십니다. 저는 그 문구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좋은 말입니다. 과연 오늘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전광판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제 번호 바로 앞 번호가 불렸습니다. 이제 곧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복래 씨가 격려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곧 차례시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창구 쪽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담당은 젊은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민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구 앞에 앉자마자 박민주 직원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제 얼굴에서 시작해 해진 코트, 손에 든 비닐봉지, 그리고 낡은 헝겊 가방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업무로 오셨어요?
목소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예금 상품 상담하러 왔습니다. 박민주 직원은 통장을 힐끗 보더니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통장 꽤 오래되셨네요. 네, 좀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통장을 펼쳐 컴퓨터로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창구 앞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화면을 보며 작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리고는 통장을 쓱 밀어내듯 제게 돌려줬습니다. 예금이요? 네. 어르신. 박민주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제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본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금이 아니고 대출 알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 끝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예금은 무리시겠죠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출이라니요? 아니요, 예금 상담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박민주 직원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 잔액이.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7만 원이시네요. 목소리가 약간 컸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직원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금을 어떻게? 박민주 직원의 말투가 점점 더 무뚝뚝해졌습니다. 그는 제 통장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작았지만 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37만 원으로 예금이라니.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옆 창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돌려 저를 힐끗 봤고 대기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금 1억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1억이요? 박민주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통장에 37만 원이 있으신데 1억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1억 정기예금 상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박민주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예금은 돈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 통장으로는 힘드시죠? 다른 계좌도 있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복지 상담이나 대출 쪽이 필요하신 거 아닌가요? 그쪽은 구청이 더 빠르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래 씨가 선의로 해준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직원의 말투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 빨리 보내고 싶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예금 상담을 하러 온 겁니다. 다른 계좌에서 돈을 옮겨서. 어르신, 박민주 직원이 제 말을 또 끊었습니다. 다른 계좌요? 그럼 그 계좌 통장을 가져오셔야죠. 지금 이 통장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전광판 버튼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통장은 따로 안 가져왔지만 제 명의 계좌 조회는 가능하지 않나요? 박민주 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계좌는 돈이 많으세요?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돈이 많아 보이시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창구 직원도 슬쩍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회 한 번만 해주시면. 어르신. 박민주 직원이 제 말을 또 끊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차가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1억 예금 상품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제 신분증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계좌도 비슷하실 것 뻔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같은 분은 은행보다 구청 복지과가 맞으세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습니다. 혹시 길 잃고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박민주 직원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치매 있으신 분들이 은행에 자주 오시던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라니요. 옆 창구에 앉아있던 손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대기석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박민주 직원은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전광판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제대로 준비하고 오세요. 아니면 가족분이랑 같이 오시든가요. 저는 창구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상담하고 싶은 건 어르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박민주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준비하고 오세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창구 안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이 박민주 직원 뒤에 섰습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니 지점장 최영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주 직원이 재빨리 일어나 지점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저 어르신이 1억 예금 상담하신다는데 통장 잔액이 37만 원밖에 안 돼요. 계속 다른 계좌 있다고 하시는데. 아. 최영묵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 지점장 최영묵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박민주 직원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르신, 혹시 길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박민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예금 상담하러 왔습니다. 예금 상담이요? 최영묵 지점장이 제 낡은 통장을 힐끗 보더니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은행이 처음이신가 봐요. 혹시 찾으시는 곳이 따로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최영묵 지점장의 미소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박민주 직원을 돌아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약은 챙겨 드셨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약이라니요. 혹시 보호자분이나 가족분 연락처 아시면 제가 연락 좀 드려도 될까요? 최영묵 지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분 혼자 오신 건가 봐. 가족들이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이런 분들 많다던데.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누군지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보이면 이들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 겉모습 때문입니다. 해진 코트, 낡은 통장, 그리고 제 나이. 그것만 보고 저를 판단했습니다. 만약 지금 신분을 밝히면 이들은 사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그리고 다음 손님이 저와 비슷한 차림으로 온다면 이들은 또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꼭 큰 실수를 하게 돼. 오늘 이들이 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신분을 밝혀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배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영묵 지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 편하게 집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택시비라니. 박민주 직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점장님이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명함을 꺼내 보일까? 아니면 일단 물러났다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들을 가르칠까? 최영묵 지점장이 제 팔을 살짝 잡으려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통장을 가방에 넣고 비닐봉지를 챙겼습니다. 최영묵 지점장과 박민주 직원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창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박민주 직원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 대출 받으러 오려나. 최영묵 지점장도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대기석의 복래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게 미소를 보내고 은행 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시간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기현. 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곧바로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기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민은행 본점 앞에 있어요. 여기로 와주세요. 시민은행 본점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면 말해줄게요. 그리고 준비할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저의 시민은행 개인 예금 계좌 전체 조회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타행 이체 신청서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타행 이체요? 어느 은행으로 옮기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서류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전 은행 안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민주 직원의 비웃음, 최영묵 지점장의 택시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화가 났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오늘 제가 당한 일은 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다른 누군가가 저처럼 낡은 옷을 입고 은행에 가면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로요. 벤치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쇼핑백을 들고 누군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해진 코트, 낡은 운동화, 비닐봉지. 제가 선택한 옷차림이었지만 세상은 이 모습만으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당신답게 하시오. 억지로 바꾸지 말고.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답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지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은행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복래 씨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셨습니다. 경심 씨, 괜찮으세요? 아까 안에서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속상하셨을 텐데. 복래 씨는 주머니에서 휴지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속상해 마세요. 다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저는 휴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혼자 힘드시면 안 되잖아요. 복래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복래 씨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에이, 뭐려. 복래 씨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봐야 해요. 경심 씨도 일찍 들어가세요. 날이 추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복래 씨는 작게 손을 흔들고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래 씨처럼 겉모습과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리고 박민주, 최영묵처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사람. 오늘 저는 두 부류를 모두 만났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기현이 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현이 저를 보고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네. 서류 모두 준비했습니다. 기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은행 안에서 있었던 일, 박민주와 최영묵의 태도, 그리고 제가 받은 모욕들을요. 기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당장 항의하겠습니다. 아니요, 기다려요. 저는 기현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려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은행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들어갈 거예요. 조금 다른 모습으로요. 기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는 코트의 먼지를 털어내고 머리를 가볍게 정돈했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현과 함께 벤치 옆에 섰습니다.
서류 확인 좀 할게요. 네, 회장님. 기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명의 개인 예금 계좌 전체 조회 내역입니다. 총 14개 계좌 합계 1,000억 8,200만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행 이체 신청서는요? 여기 있습니다. 기현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빈칸이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어느 은행으로 이체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전액 이체 의사만 밝힐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현에게 말했습니다. 기현 씨, 오늘 제가 하려는 일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기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절차는 조용하게 진행해 주세요. 소란 피우지 말고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00억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이 이 지점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본사에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이 한꺼번에 타행으로 이동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1,000억이라는 금액은 한 지점에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규모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이 드러나면 최영묵 지점장과 박민주 직원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현에게 말했습니다. 이체는 전액으로 준비하되 실제로 옮길지는 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게요. 네. 기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기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수령도 준비해 주세요.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현금 1억이요? 네. 상징적인 의미로요. 기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안에서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신분 확인과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좋아요. 저는 코트의 깃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기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옷을 갈아입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기현 씨, 저는 이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무시당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 편견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기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들어갈까요?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기현과 함께 은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대기석에 앉아 있었고 창구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을 밀고 들어가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현이 앞서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다시 얼굴을 감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가 또 왔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시선이 제 옆에 선 기현에게로 향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에 든 고급 서류 가방. 기현의 차림새는 이곳과 어울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기현과 함께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그 손님이 왜 다시 왔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현이 명함을 꺼내 건네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내 직원이 황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손님이 오셨는데. 저는 조용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벽의 포스터는 여전히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곧 안쪽에서 최영묵 지점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어르신, 아까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제 옆에 선 기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내 직원이 들고 있는 명함을 보았습니다. 손님이 오셨다고요? 안내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점장님. 명함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최영묵 지점장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함을 든 손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기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백제약 윤경심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예금 업무 상담차 방문하셨습니다. 그 말이 로비에 퍼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창구에 있던 직원들도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한백제약.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오겠다고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최영묵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고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주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가 궁금한 표정으로 이쪽으로 걸어오다가 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 그리고 최영묵 지점장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긴장한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박민주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기현이 그에게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민주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보는 순간 그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명함 위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백제약 회장 윤경심. 박민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로비의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백제약 회장님이시래. 아까 그 어르신이? 설마.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다시 한번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라고 하셨나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아까 지점장님은 저에게 약을 챙겨 먹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택시비를 주려고 하셨죠.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봤어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으셨고요. 최영묵 지점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민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민주 씨. 박민주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통장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대출 알아보냐고 물었고 1억 예금을 말하자 다시 비웃었죠. 죄송합니다. 계좌 조회를 부탁했지만 당신은 귀찮다는 듯이 거절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돈이 많아지냐고 했죠. 그리고 치매가 있는 거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박민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했어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로비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기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현이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명의 개인 예금 계좌 조회 내역입니다. 기현이 서류를 최영묵 지점장에게 건넸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 1,000억? 그 말에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1,000억이라고? 저 어르신이? 최영묵 지점장이 서류를 보면서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박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통장 잔액은 37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박민주 씨가 확인하신 대로요. 박민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오래전에 만든 거예요. 통장 정리를 한 지 오래돼서 잔액이 얼마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게는 다른 계좌들이 있었습니다. 총 14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금 1억 상품에 가입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최영묵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실수를. 오해라고 하셨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매일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매일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신다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잘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최영묵 지점장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에게 길을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약을 챙겨 먹었냐고도 하셨고요. 심지어 보호자 연락처까지 물으셨죠. 그건 뭔가요? 오해였나요? 아니면 실수였나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최영묵 지점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박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절차상 그랬을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박민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민주는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절차상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안내를 드린 것뿐입니다. 매뉴얼대로. 매뉴얼에 고객을 비웃으라고 나와 있나요? 박민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통장을 보고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비웃었죠.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요. 그건, 그리고 1억 예금을 말하자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돈이 많아지냐고도 했고요. 박민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매뉴얼이었나요? 절차였나요? 아닙니다. 치매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한 것도 절차였나요? 박민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두 분이 저를 대한 방식. 그게 답입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해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견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저를 무시한 거죠.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정장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들고 왔다면 어땠을까요? 두 분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셨을 겁니다. 웃으면서 상담해 주셨겠죠.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진 코트를 입고 왔고 낡은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만회할 기회를. 만회요?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한테 사과하시는 건 진심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한백제약 회장이기 때문인가요? 최영묵 지점장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다른 손님이 저처럼 낡은 옷을 입고 오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똑같이 대하실 건가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석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씀이야. 저분들 완전히 틀렸네.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구 직원들, 대기석의 손님들, 안내 데스크의 직원까지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최영묵 지점장과 박민주를 봤습니다. 두 분이 오늘 저에게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차별이었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박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고 옆 직원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기현을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현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타행 이체 신청서입니다. 그 말에 최영묵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타행 이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 개인 예금 총 1,000억, 전액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전액이요? 최영묵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늘 바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현이 서류를 펼쳐 창구 위에 놓았습니다.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1,000억을 옮긴다고? 전액을? 최영묵 지점장이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나요? 그 금액이 한꺼번에 타행으로 이동하면 최영묵 지점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더 많이 맺혔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온다고요? 네. 이렇게 큰 금액이 갑자기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가면 본사에서는 당연히 이유를 조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지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최영묵 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 지점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 지점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주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점장을 쳐다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영묵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예금이 빠져나가면 이 지점의 주요 자산이 사라지는 겁니다. 본사에서는 실적 부진과 고객 관리 실패로 판단할 거고 저는 지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 자체도 그가 주변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말라버린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창구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1,000억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 지점 전체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자리, 직원들의 일자리, 그리고 이 지점의 존립까지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응징이었을까요? 박민주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차별했고 무시했습니다.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이 지점 전체가 무너져야 할까요? 여기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봐야 할까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응징은 파괴가 아니라 배움이어야 한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민주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로비의 다른 사람들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응징은 완성되지만 그 후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기현을 봤습니다. 기현은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최영묵 지점장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서류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응징을 완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자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로비의 웅성거림도, 최영묵 지점장의 떨리는 숨소리도, 박민주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응징을 원했던 건 맞습니다. 이들이 저에게 한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무너뜨리는 게 제가 진짜 원하던 일이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앞에는 무릎 꿇은 지점장과 주저앉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끝입니다. 응징은 완수되고 이들은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배움은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파괴만 남을 뿐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남겨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교훈이어야 한다고요. 이들이 진짜 배워야 하는 건 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파괴가 아니라 기회를 통해 더 깊이 새겨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제 방식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묵 지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최영묵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민주도 옆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건이요? 최영묵 지점장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네. 이 조건들을 이행한다면 전액 이체는 보류하겠습니다. 로비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최영묵 지점장과 박민주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오늘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기록하세요. 제가 어떻게 대접받았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전부요. 네. 반드시 기록하겠습니다. 둘째, 이 지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재교육을 실시하세요.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말 것,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할 것, 그걸 확실히 가르치세요. 최영묵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은행 입구에 사과문과 재발방지 안내문을 비치하세요. 오늘 일어난 일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명확하게 적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 약속을 지킨다면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000억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박민주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기연을 받습니다. 1억만 현금으로 수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기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최영묵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현금 1억 인출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최영묵 지점장이 급히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벽의 포스터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민은행은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모십니다. 이제 그 말이 진짜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직원이 현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현금 1억 준비됐습니다. 기연이 가방을 확인하고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박민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주 씨, 그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뿐입니다.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박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통장이 낡았든 옷이 해졌든 그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그 말만 기억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민주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최영묵 지점장을 봤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영과 함께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대기석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존경, 놀라움, 그리고 깊은 인상.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은행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기현이 앞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의 그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유리문 너머로 최영묵 지점장과 박민주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현과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기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좋은 일 했어요. 네, 회장님. 차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큰 건물, 화려한 간판, 그리고 유리문 너머의 샹들리에.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응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변할 것인가? 그건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진 코트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주 가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려고요. 문을 밀려는 순간 안에서 누군가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박민주였습니다. 저는 잠시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주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는 문을 활짝 열어 저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은행에서 봤던 그 오만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박민주가 제 뒤를 따라 들어오며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일 그날 일을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손님부터 제대로 하세요. 네. 은행에서 만나는 다음 손님부터요. 겉모습이 어떻든 그 사람을 먼저 사람으로 보세요. 박민주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장을 입었고 누군가는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급 가방을 들었고 누군가는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똑같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꼭 큰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셨죠. 오늘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창밖으로 박민주가 보였습니다. 그는 은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차를 마저 마시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나 화려한 포스터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 하나를 잡아주는 것, 한 사람을 정중히 대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진 코트에 깃을 세우고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 옷차림이 저였고 저는 이대로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상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 오늘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